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 꼭 새겼으면 좋겠어. 지금 부딪혀 이겨내면 난 앞으로 무슨 상황에서도 내가 그때도 해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찾겠지만, 지금 여기서 심리적으로 도망쳐버리잖아? 도피해버리잖아? 올해는 늦은 것 같은데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할까라는 또 다른 도피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 심리적으로 도피 기제라고 하는 건 항상 모든 선택에서 반복해서 작동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도망쳐버리면 더 최악의 환경에서 다시 정말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0으로 만든 상태에서 마이너스의 심리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부딪혀 이겨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앞으로 모든 상황에서 나는 승리하는 법을 학습하게 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나는 항상 어찌할 수 있는 것들, 컨트롤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것들에 인간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언제 이 교재를 끝낼지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 안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 어차피 나는 성공할 사람이고 정말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정말 좋은 차를 타면서 나는 잘 될 사람이라고 난 고등학교 때 믿었다? 난 어차피 성공이 예정된 사람이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성공의 스토리쯤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네팔에서 영상에는 없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내가 그 심장병에 걸린 줄 알고 응급실에 전화해서 이게 심장 그거를 검사를 했는데, 아 너 되게 멀쩡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핑계로 여행을 접으려고 그랬거든요. 유튜브 나발이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한 2달인가 2달 반 지났는데 구독자 막 300명 막 이렇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역시 세상은 녹록치 않구나. 이 더러운 세상 잘생긴 사람만 성공하고 또 접으려고 또 안 하려고. 나는 항상 뭐를 시도할 때마다 도망가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아직 인도도 안 가봤는데 인도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다행히 인도에서 떠가지고 막 되고, 노트북 열받아가지고 렌더링 걸 다 꺼져가지고 너까지 안 도와주냐 막 이러면서 막 되는 게 없다고, 내 인생은 항상 불행해 막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참.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바꿔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비관주의자들이 아니라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야. 시니컬한 태도가 너희 삶을 성공으로 가져다 주진 못해. 때로는 말도 안 되게 낙천적이고 말도 안 되게 근거 없이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사회를 많이 바꿔나간다. 포일에가 잘 일어나나 싶었을 때 들어가는 챈들러의 그림 같은 수플렉스. 하지만 챈들러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눌러놓지 않고 급하게 주먹을 날리는 선택을 한다.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승패를 좌우하는 곳이 바로 UFC라는 무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어렵다. 근데 공부에 방해되는 걸 안 하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에 슬럼프를 빠지면 공부에 방해되는 거 하지 말아보세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페이스북 들어가고 인스타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심심해요. 막 이래요. 그 공부를 할까? 이렇게 됩니다. 딱 1년만. 전 지구상에서 딱 1년 열심히 해서 평생 좋은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돼. 저 같은 기성세대는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최고의 조선이야. 왜? 1년 공부하고 평생 좋은 이미지로 살 수 있어. 이 나라에서는. 심지어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장례식장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저분이 서울대 나오셨고, 서울대 나오셨대 고인이 이런다고. 죽어서도 좋은 이미지로 죽어.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몇 안 돼요. 정말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기회야. 그러니까 딱 1년만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큰 걸 바라니? 복습하고 한번 자보라고. 평생 좋은 이미지로 살 수 있는 게. 포기하려고 했을 때마다 저는 항상 포기를 잘하려고 해요. 저는 옛날부터 도망을 잘 가가지고 그 형님이 이렇게 댓글로 좋은 말 남겨주시고 재밌다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 명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유튜브로 돈을 못 벌어도 한번 계속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그 형님 때문이에요 진짜로. 50대 중반에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잔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 술 먹고 사고치고 술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 모든 게 엄마랑 빨리 이별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발악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고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당을 하려면 내가 지금 돼지갈비를 팔면 돼지갈비 기름이 막혀가지고 그거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주랑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뭐 주유수장부터 해갖고 그것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뭔 일이 생겨고 막 이 고통 쪽을 아예 모르고 좋은 쪽만을 찾아서 덤비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 쪽을 먼저 쳐다보고 정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크루테이프가 조카마귀 워무드에게 인간은 이렇게 속여라.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왜요? 오늘 다음이 뭐예요? 근데 내일 우리가 가면 내일은 뭐가 돼요? 오늘.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계획을 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 너는 지혜가 없으니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이 질문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성공을 상상하면 진짜 저절로 성공한다. 이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이미지화하는지에 따라서 셀프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막 하게 만들고, 이 행동의 결과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성공에 있거나 완전히 반대로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진짜 강력하고 무서운 자동 메커니즘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인간은 원래 성공하도록 설계됐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짠가? 아니, 하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막 품고 이럴 시간 자체가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이미 성공한 여러분의 그 이미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상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강력한 잠재의식의 자동 성공화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자동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진짜 신발 묶을 힘만 있어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짜 딱 3주 21일만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업신여긴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이야기도 아니죠. 주변만 봐도 진짜 매일 부정적이고 자책하고 남을 헐뜯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게 다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이 상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교정교열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들어오는 데이터들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더 인상 깊게 담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걸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아는 실패와 시기 질투로 점철된 낙오자의 자아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그렇구나, 뭐 그렇긴 하겠지, 이렇게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실패하고 뭘 잘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단정지어 버리면 모든 일에 실패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삭제하는 법. 어차피 그래봤자 또 출근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고, 완전히 변하려면 엄청나게 강력하고 울림이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내면을 딱 쳐주는 그런 강력한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존 신들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거나 실수를 했는지와 완전히 무관하게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에 다다를 수 있다는 성숙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야, 부정적인 생각 꺼져 라고 속으로 진짜 강하게 말해보세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뭔가 실패했거나 시험을 망쳤거나 일이 꼬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땐 부정적인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속으로 혼잣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명사형 표현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패했다. 나는 수학은 잘 못한다. 나는 취직이 안 된다. 나는 이직은 어렵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동사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실패한 상태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번에 수학 공부를 덜 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감이 오시나요?
맥스웰 몰츠 박사는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진짜 중요한 자아 이미지가 손상되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했던 실수를 굳이 막 해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이미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일종의 땅 밑에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조사하는 거는 잡초란 말이죠. 일단 스스로를 다그치는 습관, 이 잡초들을 송두리째 뽑아야 이제 진정한 자아 이미지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더 멋있는 것,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생각이 개입하기도 전에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죠. 몰츠 박사는 이걸 열등감에서 비롯된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엔 평범함의 기준이라는 건 없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엔 어떤 기준이나 일정한 형태 같은 게 사실 없다. 이 평범함이라는 게 사실 아무 기준도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더 멋있고 더 잘난 것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한다와 같이 정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근거로 스스로 체면을 건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우수함을 추구하면서 자기 실책을 만회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사실 있지도 않은 우월감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실패와 공허함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여러분의 그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기준이나 평균을 셀프로 설정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맞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막 각만 재다 보면 진정한 자아 이미지는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땅속에서 썩어버릴 겁니다. 대신 여러분 본능이 진짜로 갈망하는 그 이미지를 찾기 위해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뿐인 유니크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본능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미지, 독특한 목표는 어떻게 찾는 걸까요? 저자는 여기서 대단한 성공 경험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저 신발끈을 묶고 자전거 타기에 처음 성공했던 그날처럼 기분이 끝내줬던 한 가지 경험만 있으면 그만인 거죠. 바로 그 끝내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십시오. 막 엄청나게 큰 노력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원하는 것,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처럼 사진처럼 보는데 끝내주는 기분이 딱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안정은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에 딱 맞는 자아 실현을 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생은 고통이고 몇 살이 되었든 안정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몰츠 박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끝내주는 기분, 그 벅찬 느낌을 만끽한다면 내면의 안정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이 느낌은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느낌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상하고 실현하는 데 계속 동행해야 할 에너지의 원천이니까요. 여러분, 우월감도 느끼지 마시고요. 열등감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지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딱 집어내고 이제 그걸 상상하세요. 미친 디테일로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어떤 절실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자아 이미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자아 이미지는 그냥 판타지가 아니에요. 자아 이미지가 진짜 여러분 삶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공의 정의는 원하는 것을 이룸이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자아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살면서 바로 눈앞에서 성공을 놓쳤던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놓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느낌은 언제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왜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럼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걸 말이죠. 이 질문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 철학 혹은 성공 비결, 인간관계 노하우, 비즈니스로 돈 버는 방법, 투자나 자산 구축 이야기, 이런 정보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데 이걸로 실제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잘 없단 말이죠. 저자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단순히 알고 있다, 하고 있다, 돼 있다, 충분히 되었다는 모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라고 말이죠. 즉 알고 있기만 해서는 당연히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중요해요. 이걸로 원하는 걸 이루려면 첫 번째,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의 잠재력, 그러니까 자신의 포텐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라는 걸 제대로 모르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어보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보고 막 이런 걸 매일 해도 은연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되나? 이렇게 소위 반신반의하는, 반은 믿는데 또 반은 믿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간단 말이죠. 이러니까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보통 확 와닿게 말씀드릴 때 돈이나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개로 비유하는 게 가장 확 와닿아요, 보통. 그런데 이번엔 사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반신반의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을 막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를 사람도 딱히 없는데 너라도 와라, 이런 느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가실 건가요? 여러분이 믿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고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실제로도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다만 이 성공의 원리를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바를 차례차례 끌어당긴 그 사람들은 이 끌어당김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법칙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주는 어떨까요? 도쿄대학교 우주선 연구소에 따르면 우주는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이 단 5%라고 합니다. 95%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의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제 여기서 주파수가 나와요. 이게 공식으로는 E는 HV인데요. 주파수는 뭘까요? 쉽게 말해 진동이거든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전설적인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진동한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바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진동할 때 물결 모양으로 파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가 높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파동이 높다는 건 가파른 파도와 같이 짧은 기간에 출렁출렁 한다는 거고, 주파수가 낮다는 건 그 반대겠죠. 이 주파수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엮이게 되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 빨리는 것 같다 라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하고 기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는 에너지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기가 안 맞는다는 건 파장이 안 맞다, 즉 주파수가 안 맞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왔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질량이 아닌 주파수가 있고 입자가 아닌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와 파동으로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맞는다, 파장이 맞지 않는다로 무리지어집니다. 파장이 맞으면 진폭이 커져서 그 사람하고 금방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해지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이 주파수 채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에 맞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엔 뭐가 있을까요? 육체, 돈, 집, 질량, 입자, 즉 물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의식, 감정, 사고, 주파수, 파동, 즉 정신세계가 있죠. 네, 그럼 여기까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원리에 대해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은, 내 감정과 내 의도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꾸냐? 여기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소원이 아니라 의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뭘 먹을지 잘 모르겠는 거죠. 다양한 메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막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파동 상태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죠. 크림 파스타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캐치했어요. 이걸 입 밖으로 내뱉고 점원을 불러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크림 파스타가 현실에, 눈앞에 나타납니다. 생각이라는 파동이 현실의 입자가 된 거예요. 파스타는 물질, 그러니까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니까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동 상태에서 어떤 의식을 인식하면 그것은 물질이나 사건이 되어 물리 세계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걸 어디 레스토랑 가서 크림 파스타 시키는 정도의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에너지 양으로 구분해서 이걸 8단계로 나누거든요. 즉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의식의 주파수가 높으니까 그 에너지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을 끌어당기겠죠. 1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함.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함.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함.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함.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최소한 6단계,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야 현실에서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차는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생각했다고 크림 파스타가 바로 눈앞에 짠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크림 파스타를 시키는 지극히 쉽고 단순한 그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근데 난 이거 못하는데 이러면서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레스토랑에서 그 크림 파스타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 내가 진짜 그걸 할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난 경제적으로 계속 여유롭지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해요. 상상이 안 되면 어디서든 끌고 오셔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이니까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지 그렇긴 한데 정도의 주파수는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이미지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눈앞에 애매한 현실만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더 난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자가 여행사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여행사에 전화해서 어디 제대로 된 진짜 좋은 데로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최소한 날씨가 따뜻하고 해변도 가깝고 쇼핑도 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정도로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야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하와이라는 답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행사인 잠재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상상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야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방정식에 따라서 현실로 물질화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질문들에 답변해 보라고 합니다. 딱 1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길 원하세요? 어떤 곳에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과 있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떤 성공을 이뤘나요? 어떤 경치가 보이나요? 그곳에는 어떤 향기가 나죠?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노트나 다이어리에 1년 말고도 5년, 10년 단위로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이미지를 웬만하면 그냥 동영상으로 머리에서 계속 재생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상태를 일종의 선언문 형식으로 쓰세요. 그걸 말로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 제가 양자역학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는 누가 안 보는 상태에서는 파동,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졌을 때 호수에 퍼지는 그 파동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누군가에게 관측이 되면 누군가가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입자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유리구슬 같은 바로 그 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식해서 말을 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크림 파스타를 주문하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인간의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말의 힘은 진짜 엄청납니다. 이가 나는 이라는 주어를 꼭 반드시 넣어서 문장을 만드셔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긍정형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것도 뭐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3%만이 목표가 뚜렷했고요. 그걸 종이에 적었어요. 13%의 학생들은 목표는 있었지만 종이에 따로 적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뭐 뻔한 결과지만 놀랍습니다.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의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목표가 있었지만 종이에 적지는 않은 학생들은 대략 2억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목표를 종이에 썼던 단 3%의 그 학생들의 평균 연봉은 약 10억이었다고 하죠. 네 번째입니다. 이 목표를 완료형으로 쓰셔야 해요. 그냥 뭐뭐 하고 싶다는 주파수는 의도가 아니라 소원 수준에 머물고 말아서 현실화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 김밥집 가서 맛있는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 어떤 김밥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해야 잠재의식이 그 목표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잠재의식이 여러분 목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속도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할 때보다 800배 빨라요. 그리고 직접 쓰고 말도 했고요. 근데 동물원에 안 가면 무슨 소용인가요? 나 지금 더워서 못 가. 이러면 그건 그냥 소원인 겁니다. 행동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불안해서 못해요. 상상하는 게 확실하고 확고한데 행동이 안 된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쥐고 있는 걸 놓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행동이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여러분,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뭐래 이러면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좀 지겹다고 느끼면서 스킵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진심으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실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만 1000명이 넘어요. 오늘도 저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오늘 이 영상으로 누군가 한 분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진짜로 모르시겠다면 상상,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어화 과정에서 잠재의식의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세팅이 되면요, 잠재의식이 알아서 행동을 툭 던져줍니다. 상상하고 쓰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툭 던져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잠재의식이 좌회전, 우회전, 앞에 조심, 속도 줄여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관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의도를 다 이뤄내는 사람과 그게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 말, 행동이 다 제각각이면 현실화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한 점에 완전히 집중되는 레이저 광선은 단단한 금속도 잘라냅니다. 이걸 코히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몰입입니다. 요즘에 몰입 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몰입도 사실 뭐 굉장한 게 아니라 딱 쉽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레이저도 여러 방향으로 막 빛이 분산되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금속을 자르지 못해요. 한 점에 완전히 모든 빛이 딱 거기에 쏟아지니까 금속을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자가 굉장히 인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해야겠다고 진심으로 의지를 다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말만 해보는 사람과 진심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달라요.
일단 한번 해보는데 안 되면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 한 점에 생각을 모으고 집중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상위 3% 안에 들어간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근데 포기를 안 해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3% 언저리에 가 있을걸요? 몰입해 보십시오. 이 몰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오감은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주 높은 상태거든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 몰입 상태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중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흔히 자기계발서에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내 긍정성과 부정성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모두 받아들이는 중립 상태여야만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에너지가 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거라는 거죠.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정관념,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만사를 어디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 볼 수 있어야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몰입 단계에 들어갈 상태가 조성되는 거고요. 여러분, 흔히 이 성공이라는 걸 대단하다고 표현하죠. 이 대단하다라는 형용사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심하다, 몹시 크거나 많다, 출중하게 뛰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부터 이 사전적 정의를 버리시고 대단, 큰 결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그렇다면 결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만의 절대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길 원하는가? 이게 저만의 절대 기준이에요. 저는 결단을 해야 할 때 무조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지금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랬는데 내가 앞으로 그걸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정말 막 떠다닐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뭘 했든지, 성과가 어땠는지, 능력이 지금 어떤지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해서 바꾸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우리 인생이 골프 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코스를 도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바람의 색이나 기상 상황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을 칩니다. 실수해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코스를 끝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결과물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 주파수, 내 에너지에 걸맞는 것들만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준 에너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건 비단 여러분의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물리학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아닐까 싶네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큰 물에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거 하나가 저희 모든 커리어를 바꿔버렸죠. 내가 해외를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하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해외로 나가볼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나오는 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저희 생각은 커지고 현실이 되어서 현재 저는 북미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방향성조차도 잡지 못했던 과거의 민팍과 지금 해외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는 민팍이 유전적으로, 지능적으로, 재능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민팍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민팍 말고도 저 세상에, 저 우주에 훨씬 더 많은 민팍들이 존재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민팍이 과연 저기 있는 수많은 다른 민팍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경각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생각의 크기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크기만큼 노력도 중요하고, 인내심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스킬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재능도 있고, 지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스킬도 있는데 생각이 작아서 이 정도밖에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처럼 재능도 없고, 지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스킬도 없어서 돈도 못 벌고 있다면 억울할 것도 아니지, 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면서
저보다도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쟤랑 다를 게 없잖아요. 내가 30cm까지만 자랄 수 있는 물고기인지 아니면 몇십 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고래인지는 정말로 내가 바다에 나가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맨 처음 해야 될 건 바다에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봐도 이 사람이 조금 더 케이크를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더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 케이크를 만드는 실력으로만 봤을 땐 내 경쟁자가 나보다 월등해. 그래서 장사가 조금 더 잘 되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보다 어떻게든 케이크를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진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경쟁자가 나보다 경력이 5년, 10년 앞선다면 솔직히 따라잡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생각의 확장입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능력으로만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지만 나는 대신에 유튜브로 홍보를 할 거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할 거야. 뭐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홍보를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케이크 만드는 법을 PDF 전자책으로 팔 거야. 혹은 코스를 만들어서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익의 확장이 일어난다면 이 경쟁자보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많게 되겠죠. 한 남성이 물을 마시려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누가 옷을 여기다 올려놨어. 옷을 치우러 가는데 누가 사다리를 여기다 놨어. 단계가 많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저 스마트 스토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 강화가 어려운 사업들을 하면 안 돼요. 유튜브라는 건 그냥 하면 할수록 어쨌든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마탱이만 안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썸네일 실력 늘죠. 기획하는 실력 늘죠. 구독자가 많아져서 좋은 게스트들이 나와. 계속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상품군인 거예요. 딱 유튜브 보고서 재밌었다 하고 끝나면은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컨셉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 내가 뭘 팔 것인가, 어떻게 대중성있게 갈 것인가, 섹시하게 갈 것인가, 연령대 이런 거를 설정을 해. 그 다음에 동대문을 오늘 당장 가라. 가서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가서 뭐 바카스가 됐든 아니면 친절하게 말하든 해서 사온 다음에 재고 관리는 이제 딱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사입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하면은 대충 알려주겠다. 그러면 사이트 만들기 같은 경우에 카페24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클릭 몇 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챗 GPT가 나왔어. 그 거부감이 있으면 인간 새로운 거에 대해서 되게 안 하려는 본능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냥 나오면은 저도 하기 싫어요. 이미 안정적인데 굳이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저는 30분이라도 챗 GPT 해보자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해보자, 그냥 한 번만 제발 해보자. 그 본능을 역행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카페24 들어가서 다 클릭해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 사이트도 준비됐고 상품도 준비했어.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인스타 하나만 조져라. 그리고 인스타랑 쇼츠,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 팁이 있다. 내가 만약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난 내향적이라서 노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모델 나라를 가던가. 근데 이게 실물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샵 모델을 쳐서 뭐 시간당 2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찾아서 그 사람과 촬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팔로워 5,000명에서 이제 10만 명 이하의 인플루언서들한테 제공을 하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자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77억까지 갔고, 뭐 이걸로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쯤 복습한 학생들이었어요. 이 이유는 우리 뇌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에너지는 쓰지 않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냥도 해야 했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도망도 가야 되는데 에너지의 20%를 잡아먹는 뇌를 풀가동해버리면 쉽게 지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게 우리가 잊기도 전에 복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다 아는 정보니까 기억을 안 해도 되겠다. 지금 가뜩이나 뇌에 들어오는 정보도 많은데 이 정보는 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 직후에 하는 복습 시간은 내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내 뇌에서 내가 배웠던 정보를 잊어버릴 때쯤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정보 잊어도 되는 정보인 줄 알았는데 또 입력되는 거 보니까 중요한 정보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서 봤던 와이파이 비밀번호, 친구가 불러줬던 계좌번호, 아니면 길거리 간판에서 본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기억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요한 정보로 처리해가지고 머릿속에 넣다 보면 우리 뇌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해마라는 것을 저장을 하는데 해마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지우고 중요한 정보만 측두엽이라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공간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루 뒤에 내가 수업 들은 내용을 복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 뒤,
그 다음부터는 20 곱하면 돼요. 14일 뒤, 28일 뒤, 56일 뒤. 요 일정은 기억한 정보의 양이 80%에서 90% 줄어든 타이밍에 복습을 하도록 만들어진 주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평균치를 바탕으로 한 주기이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막 세세하게 무조건 이때 복습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스스로 거의 기억이 안 날 때쯤에 시점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룹은 공부를 하고 잠에 들기까지 해도 내가 할 양을 전부 다 끝내지 못했으니까 개운한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뇌의 의식을 계속 자극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 다음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뇌는 그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 나 완전히 끝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잔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보다도 첫 번째 집단의 학생의 뇌에서는 그날 배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뭔가를 다 끝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생각은 게을리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는 원래 일단락됐다 이런 말에 굉장히 약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그 지난 해의 것들은 뭔가 중요치 않은 것들로 생각이 되거나 뭔가 다 해결이 된 듯한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단지 12월 31일에서 24시간만 지난 건데도 이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이 방법 말고도 자는 동안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날 해야 할 공부 목록을 한번 상기하고 자는 것도 있습니다. 딱 5분 정도만 하고 자면 돼요. 실제로 이 방법은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효과를 입증했는데요. 잠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할 목록을 적어둔 학생들은 그냥 잘 때보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20% 정도 더 학습된 내용을 빨리 떠올리고 잠에 들기까지의 시간도 9분 정도 빨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빨리 이 생각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각 정보를 닫는 거예요. 뇌에서는. 그래서 잠에 빨리 들도록 만드는 거죠. 다음날 해야 될 걸 생각하고 자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불면증으로 걱정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 방법도 불면증 해소에 의외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9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9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수면제를 먹고 잤을 때와 맞먹는 정도의 강도예요. 뇌는 공부할 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뇌가 몸의 에너지 20%를 쓰는 기관인 만큼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게 혈액이에요. 그러면 혈액이 뇌까지 많이 도달을 해야 돼. 즉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앉아있다가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뛰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뇌에 혈류가 몰리고 생각도 창의적이고 빠릿빠릿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원까지 뭐 걸어간다든지 공부할 때 한 범위만 조지는 공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분을 해. 그러면 그 미분만 한 4시간, 10시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 효율 면에서 생각보다 안 좋은 공부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뭔가 내가 오늘 이거 날 잡고 끝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오히려 효과가 안 좋아요. 2015년에 남부 플로리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하나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뒤에 다음 수업을 진행했고, 두 번째 그룹은 처음 수업부터 다양한 방정식을 복합적으로 배웠어요.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한 단원만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배운 첫 번째 그룹보다 다양한 방정식을 뒤죽박죽 복합적으로 배운 두 번째 그룹이 25%나 시험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이 점수 차이가 2배 차이로 벌어졌다고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뇌는 비슷한 문제와 풀이법만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머릿속이 이윽고 그 해당 수업, 그 해당 정보와 관련된 뇌의 영역만 특화돼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뇌의 영역, 사고에만 특화된 발상과 사고로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플러스로 단조로운 공부가 반복되니까 흥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니까 뇌가 자극이 안 되고, 자극이 안 되니까 기억도 덜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다양한 주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어로 치면 국어 공부를 할 때도 하나의 제재와 관련된 비슷한 글만 계속 하나만 판다는 느낌보다도 다양한 제재의 글을 뒤죽박죽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뇌를 많이 자극하고 공부가 더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공부를 기출문제 한 회분으로 분량을 나눠가지고 하라는 말을 했던 이유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문학 특정 제재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푸는데 사실 이 문제집은 안 좋아요. 같은 제재일수록 비슷한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뇌는 사고가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상이나 주의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형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뇌는 자극이 덜 돼. 그것보다 차라리 한 회분에 경제, 인문, 과학, 기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한 회분을 하루에 공부 분량으로 잡고 푸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경제는 좀 예외예요. 경제는 배경지식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배경지식을 쌓아야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날 잡고 쫙 뚫는 경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경제 제재를 공부할 때는. 그럼 뭐 문학도 마찬가지. 문학도 막 고전만 파기보다도 시도 읽었다가 고전도 읽었다가 현대도 읽었다가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지 뇌가 더 많이 자극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물론 뭐 나는 안 그런데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뇌를 더 많이 자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더 맞는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기억이라는 행위를요. 열심히 외워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달달달 시간을 투자해서 외워야지 이 프린트를 다 외울 수 있고 이 교과 범위를 다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했다라는 것은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세 번째가 기억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하는 사람들은 3단계, 자기가 IQ가 낮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1, 2단계에서 망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1, 2단계가 진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달달 외우는 3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면 인간의 뇌는 이해를 통해서 사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정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한다면 아주 오랜 기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래동화 같은 거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내가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계속 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물과 연관지어서, 즉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든지 내가 경험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짓고 넘어간다든지 한다면 훨씬 더 오랜 기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만들어 놓는 것들이 그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예요. 사실 기억력은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1분에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개수는 다 동일해요. 비슷해. 근데 왜 시험 기간에 어떤 학생은 100페이지를 외우고 어떤 학생은 10페이지밖에 못 외우냐? 이해와 요약의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성적은 프린트를 달달 외우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수업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험 점수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잘 외우기 위해서는 수업을 잘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